자,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염경애가 시집온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500년 동안 결혼 연령이 확인되는 사례가 27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1100년대 이전에는 20.4세. 염경애도 이때 사람입니다. 염경애가 1100년에 태어났어요. 염경애도 이 시기에 걸치는데요. 이때 25살 초혼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겁니다. 아마 염경애는 노처녀 소리를 듣다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확인된 것 중 최고령이라는 거죠. 1100년대에 20.4세에 결혼한 것이 1200년대로 가면은 15.1세로 무려 5살 가까이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1300년대가 되면은 13.9세로 한 살 이상 더 앞당겨집니다. 이 통계 수치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성의 결혼 연령이 자꾸 앞당겨지고 있다 하는 추세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의 결혼 연령을 알 수 있는 자료는 15건밖에 없습니다. 참 허무하죠. 이 15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을 내보면 1100년대 이전에는 25.5세, 1200년대는 19.8세, 1300년대에는 18세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나이 중에 신랑의 나이가 더 많았다는 것과 남성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 연령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흔히 몽골과의 관계에서 공녀 때문에 공녀 보내지 않으려고 빨리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닐 때도 결혼 연령은 계속 앞당겨지고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들어가서 세종 때가 되면 결혼 연령을 제한합니다. 남자는 16살이 넘어야 결혼하고 여자는 14살이 넘어야 결혼한다. 이런 법이 생깁니다. 좀 더 뒤에 경국대전에 가면 남자는 15살이 넘어야 결혼하고 여자는 14살이 되어야 결혼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고 15세, 14세 이상 결혼 실제로는 이거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아마 조선 전기에는 15살 정도에서 결혼하는 어린 신랑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또 달라져요. 조선 후기는 자료가 많아서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신부는 대체로 16세 전후,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요. 이때쯤 되면 이미 결혼을 하고 신랑은 무려 12세 전후로 나이가 어려집니다. 꼬마 신랑, 애기 신랑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몽골과 조혼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은 아마 손자, 손녀, 그러니까 후손을 일찍 보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어쨌거나 25살 노처녀 소리를 듣다가 결혼한 이 염경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이 기억하는 염경애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럽고 정숙하였다. 아마 남편이 자기 부인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잠옷 문자를 알아서 대의에 밝았고 공부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씨와 용모, 일솜씨와 행동이 남보다 뛰어났다. 일도 잘했다.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 온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했으며 어른의 뜻을 알아 어른이 하고자 하는 뜻을 받들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했고 안팎 친척의 좋은 일과 언짢은 일,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에는 그 마음을 함께 했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최루백의 그 심정은 잠깐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했고, 이 대목에서 최루백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최루백이라는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최루백은 아주 공인된 효자였어요. 왜 공인된 효자였냐면 최루백의 아버지가 최루백이 장가가기 전에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최루백이 내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가만둘 수 없다고 해가지고 호랑이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그 살을 자기가 먹어요. 이래서 이 효우열전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홀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홀어머니를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가 봉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려시대에 부부가 결혼해서 어디에 살았을까를 찾아가는 거죠. 이 두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시댁에 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예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법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건 없었지만 대체로 처가, 여성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위를 데리고 사는 혼인, 그래서 솔서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기록에서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규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규보는 이런 그 문장을 남겼습니다. 혼인을 하면 남자가 처가로 간다.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존하니 장인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자, 사위가 장인장모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고 원래 그러는 거야,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초에 가면 그것이 중국의 풍습이 아니다. 여기서 중국 풍습은 이제 유교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중국의 풍습인데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배층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풍습을 따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하자면 이걸 교화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생각이죠. 이래서 이 시댁살이를 자꾸 확산을 시켜나갑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16세기 후반 정도, 17세기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하랴, 이런 이야기는 이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전까지는 여자가 친정에서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장가간다, 시집간다라고 했을 때 장가간다가 이제 맞는 이런 그 예가 많았던 거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 아들, 딸 차별하고 적장자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선 후기 일의 전통이고, 그 이전에 훨씬 더 오랫동안 그렇지 않은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염경의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게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홀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염경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